ISA 계좌 안에서 만약에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요 15.4% 세금을 떼지 않고 세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원금 이자 합쳐서 다시 재투자하고 이러한 과정을 한 3년 정도만 딱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는 거 하는 걸 줍니다. 이러한 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세금도 절세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내일이라도 빨리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해 놓고 그대로만 두면 한 5년 지나면 1억 원짜리 통장이 만들어지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현금을 활용하고 월배당 ETF나 ISA 같은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김범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범곤의 연금 수업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김범곤의 월 300만 원 평생연금 만들기 또 이제 55세 전 연금을 키워라 책을 집필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범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최근에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들리고 있는데 작가님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IMF 이런 금융 위기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경제 침체가 오더라도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 경기 자체는 이제 금리가 또 갑자기 또 한창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환율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외환 자체가 이렇게 동나거나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현재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체감상에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IMF 같은 그런 금융 위기가 실질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우 전쟁이나 트럼프 관세, 조기 대선 등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형태에서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현금을 좀 갖고 있는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낮추고 그리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자산 배분의 개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 화면을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산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자산군 이러면 주식 채권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 투자 수단으로 금 혹은 리츠 그리고 통화에 대한 분산도 사실 원화 기준으로 투자했었을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변동 위험들은 상대적으로는 없지만 환율이 계속적으로 고환율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는 대부분 좀 기사들이나 보면 달러 자산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는 대부분 주식의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자산 배분을 한다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인 현금을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해 주시고 나머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수단에 대한 각각의 조금 자산분을 조금 세분화한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위기나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는 현재 자산 배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 번쯤은 충분히 점검해 보시고요. 거기 안에서 너무 많은 자산이 위험 자산에 편입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 비중은 조금 줄여서 안전한 현금성 자산의 투자 배분을 조금 높이는 전략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량을 역대급으로 늘린 걸로 유명한데요. 이런 국면에서 현금 비중은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현금 비중을 두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이 먼저 조금 확보를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S&P 500에 만약에 투자를 했었을 때 몰빵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한 10% 정도 된다라는 가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의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10%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사실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S&P 500에 그냥 올인해야 되는 그런 투자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리스크를 좀 이렇게 해지할 목적으로 사실 일부 조금 안전한 형태의 투자를 좀 이렇게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나의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금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안전 자산에 대한 현금 비중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3%라고 가정을 하고요.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10.3% 정도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을 한 5대 5로만 섞더라도요. 장기 투자했었을 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한 6.52%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위험 자산의 예상 기대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사실 그 기대 수익률보다는 대부분 낮은 형태의 그 목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로 하는 목표 수익률 대비해서 일정 부분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넣어두시고요. 나머지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넣었을 때 얘네들의 가중 평균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시된 표를 보시게 되면 각각의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각각의 위험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적절히 나눠 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약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될까요? 보통 이제 그 현금에 대한 비중과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 대한 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둔 상태에서 사실 적극적인 투자는 사실 자산 배분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에서 중간에 반드시 해야 될 리밸런싱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게 되면요, 사실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다시 안전자산의 비중이 낮아지는 형태가 되고요.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자산은 되려 떨어지고 안전자산이 높아지는 그 시점에 한번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안전한 자산의 비중 높아진 걸 일부를 팔아다가 떨어져 있는 그런 위험자산의 비중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약간의 좀 매매 타이밍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을 좀 적절히 조금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밸런싱 과정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또 최근 인터뷰에서 현금을 이곳으로 옮겨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통 이제 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지갑 속에 있는 아니면 그냥 일반 통장에 있는 현금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ETF들 중에서도 금리형 ETF들이 있습니다. 금리형 ETF들은 뭐 시중금리 정도 혹은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조금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품군들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 화면에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뭐 상장되어져 있는 금리형 ETF들이 상당 부분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직전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높은 종목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기초자산이 MMF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그런 상품인데 뒤에 F가 펀드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 돈이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번 종목을 검색해 보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종목의 직전 1년 기준으로 그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한 3.69%로 시중의 예금 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점차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기준으로 직전 1년 기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들은 약 한 3%대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금리 연동형 ETF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타이거 코파 금리 액티브 합성, 코텍스 CD 금리 액티브 합성 이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다 이제 금리 연동형으로서 안전자산 즉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종목을 많이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직전 1년 기준에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종목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각종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수는 가격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 기준으로만 한번 쭉 체크해 보셔도 굳이 보수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금리형 ETF 상품들은 선택 기준은 그냥 직전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점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월배당 ETF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자, 일단은 매월 배당받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꿈, 월세 받는 네. 부동산 투자를 조금 대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부동산에 월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 자금이 적지가 않습니다. 뭐 최소한 몇억 원 이상의 자금들이 들어갔었을 때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월배당 ETF는 뭐 한 주 사는데 한 10,000원 정도 자금이 좀 들어가요. 10,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 사게 되면 다음 달에 곧바로 배당이 나오는 그러한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 상품들의 경우는요,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매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월배당 ETF 상품들은 사실 종목을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배당 가지고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부분 뭐 성장 중심에서 자산을 키우는 형태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고정 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후소득원 재원으로서 활용하는데 상당 부분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뭐 만약에 배당금들을 지금 당장 내가 소비하게 되면 사실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재투자를 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키우는 형태의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들이 어떻게 보면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뭐 주가 이익에 대한 부분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시면은 네.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말 하면 또 이렇게 막 매수하실까봐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좀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는 그러한 자산인데,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린 금리형 ETF랑 속성은 동일한데 특이점은 얘는 매월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이제 목표 분배율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자,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배당을 몇 %로 지급을 했는가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최근에 만들어진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합성 해당 종목이 아마 연 분배율로 따지면은 한 2.5% 정도 배당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해당 종목은 배당받을 목적보다는 그냥 자산 배분 차원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목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한 두 종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플러스 고배당주. 뭐 플러스가 갑자기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옛날 이름으로 따지면 아리랑 고배당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ETF들 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배당을 준 상품이고요. 일단은 뭐 연간 목표 분배율은 한 5에서 6% 정도인데, 얘를 한번 찾아보면 2012년도쯤에 아마 이렇게 상장돼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배당 줬던 종목인데, 얘가 월배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5에서 한 6% 정도 꾸준히 이제 분배율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고배당주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종목들 중에서 배당이 많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들이 구성되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자, 은행주들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10종목이 혼합돼서 이렇게 ETF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배당주 보시게 되면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특정 섹터이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갑자기 배당 정책을 바꾸게 되면 상당 부분 목표 분배율은 좀 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이익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분배금도 좀 상당히 좀 많은 주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 기초자산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뭐 노후자산 준비하는데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슈드, 보통 이제 한국형 슈드라고 해서 두 종목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혹은 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둘 중에 그냥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그 보수가 낮은 종목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연간 한 3.4%인데 자, 해당 종목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ETF는 또 처음이신가요? 네. 자, 이러한 슈드라고 하는 것은 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증가시켜 온 그러한 종목 100개를 이렇게 편입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일단 연간 목표 분배율은 3.4지만 실제로 주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한 6에서 7% 정도 붙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하면 한 8에서 9%의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기초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냥 대표적인 배당 성장 관련된 ETF 기초 자산인데 한국에는 이제 매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고요. 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티커 이름도 그냥 SCHD를 검색하면 해당 종목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장기적으로 배당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가 이익을 노리는 형태로 많이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혼합형과 관련된 부분인데 혼합형의 경우는 주식과 채권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를 대부분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 솔 액티브 종목의 경우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조금 높습니다. 한 6에서 한 7% 정도 되고요. 여기 아래는 미국에서 배당 많이 주는 ETF 주식형 5개와 그리고 채권형 5개 종목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을 정말 많이 주는 초고배당 상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 10% 배당 준다고 하면 살짝 이제 매수를 한번 고려를 충분히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배당을 많이 주는 월배당 상품들이 많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도 뭐 15%, 20% 이상 이렇게 분배율을 주는 상품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면 야, 그러면 뭐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그거를 사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목적은 좀 명확하게 두셔야 되는 것들은 자, 이 초고배당 상품들의 특징은 일단 분배율은 상당 부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투자 옵션 매도 포지션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 매도 포지션이 반영된 것의 궁극적인 특징들은요. 일단 상방이 막혀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손실이 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주식 갖고 있고 하나는 콜옵션 매도가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에서는 성장이 막혀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많은 분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옵션 매도 포지션에 따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받게 되는데 그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우리에게 분배금을 주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한 3종목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매수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주가 이익을 반영하는 종목들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종목은 S&P 500 기반의 이제 커버드 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포함되어져 있는 운용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의 경우는 혼합형 커버드 콜로서 슈드가 한 85% 비중, 그 다음에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이 약 한 15% 정도 반영되어져 있어 연간 목표 분배율 수준은 한 6, 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2호라고 적혀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슈드 비중은 조금 낮아집니다. 한 60% 정도로 낮아지고 이 커버드 콜 비중이 약 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간 목표 분배율 수준이 약 한 10% 정도. 그래서 실제로 퇴직하셔서 많은 퇴직금이나 아니면 연금 자산을 사실 뭐 매도하면서 정기적으로 인출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사실 종목을 파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조금 높은 분배율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는 조금은 좀 활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 따라서 뭐 다양한 뭐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러한 월배당 ETF들을 적절히 잘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목표 분배율 수준 하에서는 한 번은 좀 조합해 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에서 추천 종목을 한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이제 꼭 이런 거 보고 또 계속 매수하시고 그러면 좀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좀 공부는 하시고 매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조합을 보통 어떻게 많이 하시나요? 자, 보통은 이제 그 성장 목적에서는요, 사실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월배당 ETF의 경우는 기대 수익률은 사실 우리가 항상 욕심들이 많아서 가격도 많이 오르면 좋겠고, 그죠? 배당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이미 하고 있었겠죠. 사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초는요, 연간 몇 퍼센트의 목표 분배율을 가져갈지를 미리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목표 분배율이 다른 다양한 기초 자산들을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분배율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다만 월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월배당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일부 좀 성장성에 좀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일반적인 뭐 S&P 500이나 나스닥백을 추종하는 일반적인 ETF들도 반드시 좀 편입해서 혼합된 형태로 좀 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배당률 외에 월배당 ETF를 선택하실 때 약간 꼭 이거는 보고 간다 하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분배율은 당연히 네. 중요한 지표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뭐 기초자산도 중요하고요, 뭐 거래량도 중요한데 사실 뭐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배당 곁에는 항상 네. 뭐가 붙어 있냐면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게 되면 받을 때마다 15.4%의 세금이 일단 나가게 되고요. 네.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는 일단 금융소득의 경우는 1천만 원만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대한 부분이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붙습니다. 근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추가적으로 건보료가 나오지만 만약에 회사 안 다니고 내가 지역가입자인 분들은요, 금융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일단 건보료가 추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999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과 관련돼서는 건보료가 빵원인데 만약에 1,001만 원이 배당 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그 1,001만 원에 대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세금 될 것 같으세요? 20%?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0% 떼면 이제 난리 납니다. 정부가 도둑놈이다라고 하면서 막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세금 약 한 8% 정도의 연간 건보료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 이러한 월배당 ETF 배당 많이 받는 건 좋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배당 받을 때 15.4% 세금 떼고요. 거기에 1,000만 원 넘어가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8%에 대한 세금이 더 나가기 때문에 사실 합산하면 한 23% 정도 엄청난 세금이 네.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양한 소득들이 또 합산돼서 5월 달에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제가 제목은 월배당은 달콤하지만 세금은 쓰다. 그래서 이 세금이 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배당의 규모를 조금 산정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월배당의 경우는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받는 형태의 상품, 월배당 ETF 상품들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꼭 IRP 혹은 ISA 혹은 연금저축 안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세금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이제 주식 대신 현금과 같은 부동산, 뭐 리츠, 금 투자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전통적인 자산군에 비해서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사실 편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남들이 그냥 금 사니까 나도 금을 따라 사는 형태는 사실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고요. 자료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아주 전통적인 뭐 이렇게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올웨더 사계절 포트폴리오. 자, 일단 자산 배분을 만약에 내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적혀 있는 종목대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주식은 그냥 선진국 주식, 채권은 미국 채권, 금은 그냥 뭐 골드 선물 혹은 에이스에서 이제 나온 금 현물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의 경우는 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채를 미국 채권으로 이렇게 운용되는 달러 기준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조금 제한적인 종목들만 가지고 와서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자산 배분의 비중은요, 각각이 25%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만 단순하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네 종목을 그냥 25%로만 나누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무려 72.49%.
적지 않습니다. 네. 그죠? 1, 2, 3, 4, 5. 한 6년 정도의 누적 수익률이 72%면 사실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 12.8%. 자, 그래서 이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2019년부터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 계좌의 누적 수익률이 72%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별다른 고민 안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산 배분 형태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금이랑 달러가 편입했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사실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달러랑 금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달러랑 금이 섞여 있게 되면 이상하게도 달러가 오를 때는 금이 살짝 떨어지고요. 금이 오를 때는 또 달러가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 둘을 합산했었을 때의 수익이 플러스의 확률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높은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가장 많이 상승했었을 때의 연도별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는 주식이 좋았고요. 2020년도에는 금이 좋았습니다. 19% 올랐고요. 2021년도에는 또 선진국 주식이 좋았고요. 2022년도에는 아마도 좀 위기가 좀 한번 왔었습니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는 달러가 무려 8% 올라서 사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많이 떨어진 해를 보시게 되면 그게 2022년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13.57%가 네. 떨어졌음에도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마이너스 3.89%로 상당히 좀 방어력도 좋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이랑 달러를 편입하실 때는 그래도 조금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과 그리고 금과 달러를 혼합한 형태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건 매년 동일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치이기 때문에 매년 25%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맞춰주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유행을 쫓는 형태의 금이랑 혹은 뭐 대체 투자 수단을 편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산 배분 형태로 편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뭐 리츠를 편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리츠나 이런 쪽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좀 어떨까. 뭐 많은 분들이 뭐 배당받을 목적으로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요. 사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관기수가 낮은 자산을 편입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는 보통 이야기는 하기는 하지만 리츠를 봤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금리의 영향이 조금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종목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한번 상승했다가 침체되는 그 시점에는 다시 원금 회복이 조금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시장 지수나 채권 지수, 금이나 달러 같은 이런 대체 투자 수단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포트폴리오 앞에다가 현금성 자산의 일정 비중을 반영하게 되면 훨씬 더 낮은 변동성 기준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형태의 운영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장점들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현금성 자산을 넣으면 현금성 자산도 이제 25% 똑같이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금성 자산이 만약에 20%가 들어가게 네. 되면 나머지 4개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한 80% 정도 비중이 남잖아요. 네. 그럼 80%를 4로 나누면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20% 비중으로 아.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현금의 한 10% 정도만 반영할게 이러면 90%에 대한 비중을 나누기 4 해가지고 각각의 주식과 채권과 금, 달러 비중을 편입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나머지 자산 배분에 대한 비중을 조정하면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비중 바꾸는 건 어렵지는 않는데 사실 되게 단순하잖아요. 25, 25, 25, 25. 근데 사실 금을 25% 산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자산에서.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운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매수해서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리밸런싱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러한 자산 배분 형태의 투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좀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 배분에 필요한 건 뭐다? 리밸런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시켜봤는데 안 하세요, 다들. 안 하는 거 너무 많이 봐서 꼭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게 자산 배분 투자의 완성이고, 그랬을 때 금이랑 이러한 달러의 대체 투자 수단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빚을 발할 수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자산 배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SA 계좌가 초보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절세 수단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되는 걸까요? 자, 보통 이제 예적금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있습니다. 네. 예적금. 자, 근데 예금을 만약에 내가 가입해서 1년 만기가 되게 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다시 원금이랑 합쳐서 또 재투자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드는데 굳이 예금을 할 거면 일반 통장, 일반 은행에서 예금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ISA 계좌 안에서 예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안에서 예금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떠한 장점이 있냐? 첫 번째로는 과세 이연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요. 과세 이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상품 가입해서 만기되면 15.4% 세금 떼고 이자를 주지만 ISA 계좌 안에서 만약에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요. 15.4% 세금을 떼지 않고 세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원금 이자 합쳐서 다시 재투자하고 이러한 과정을 한 3년 정도만 딱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는 거 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은 뭐냐면 바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고요. 다만 이러한 비과세를 주게 되면 뭐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ISA 계좌는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납입 원금만큼은 다 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3년 정도만 잘 버티면 일단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잘 운용해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 초과하는 이익이 생기게 되면 분리과세 처리가 되는데 세율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15.4%가 아닌 9.9%로 또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은행에서 예적금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네. ISA 계좌 안에도 예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금 상품을 활용해서 한 3년 이상 뭐 보통 이렇게 장기적으로 목돈 모으려면 대부분 안전적으로 운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ISA 계좌 안에서 예금을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운용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 이연, 즉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내가 이 계좌를 해지했었을 때 그 조건에 맞는 세금을 차감하는 그러한 형태를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세금도 절세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예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뭐 사회초년생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차라리 목돈이 있다. 그러면 ISA 계좌 안에서 예금 상품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ISA 계좌는 1년 동안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것은 1억 원까지는 최대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이렇게 납입 한도가 결정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만약에 납입하지 않게 되면 2천만 원 한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다음 연도로 또 2월이 돼서 내가 1차 년도에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차 년도에는 4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생기고요. 얘가 5년 동안 가만히 두게 되면 5년 있으면 1억 원짜리 통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네. 겁니다. 그때 그냥 1억 원 한꺼번에 넣고 운용해서 해지하더라도 이러한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일단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ISA 계좌는 미리 개설하셨다가 그냥 묵혀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목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목돈을 활용하면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데 혹시 가입은 아직 안 네, 그러면 했습니다. 일단 내일이라도 빨리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해 놓고 그대로만 두면 네. 한 5년 지나면 1억 원짜리 통장이 만들어지니까요. 네.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ISA 계좌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뭐 종류가 뭐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일단 신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형이 있고 일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신탁형은 뭐 약간 좀 이름이 뭐 믿고 맡긴다라는 형태예요. 사실 내가 어떠한 종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뭐 운용 지시를 내렸다라는 표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금 가입하려 이러면 그 안에 있는 돈에 예금을 가입을 시켜주는 형태고 나는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펀드나 ETF를 선택해서 운용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신탁형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은행에서도 ISA 계좌를 판매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ISA 계좌를 판매하고 있는데 자, 은행에서의 신탁 상품과 증권사에서의 신탁 상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예금은 둘 다 가능해요. ISA 계좌 은행에 파는 신탁형도 예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증권사의 신탁형도 예금이 됩니다.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금이 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의 경우는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 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보수가 빠져나가게 되는 네. 신탁 보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하는 대체적인 이 신탁형 ISA 계좌의 경우는 약간의 좀 운용 보수들이 좀 반대적으로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증권사 상품들도 뭐 신탁형의 경우는 일정 부분 신탁 보수가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다만 신탁형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정기 예금이기 때문에 나는 ISA 계좌를 가입한 목적이 정기 예금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ISA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중개형의 경우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요. 다만 아쉽게도 해외 주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상장된 ETF,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모두 다 매수 가능하고요. 뭐 ELS, 뭐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는 중개형은 이렇게 운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ISA 계좌 중개형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끝에 보면 일임형이라고 있습니다. 일임은 이제 맡기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에게 투자를 좀 위탁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맡기는 것에 대한 운용 보수들은 일정 부분 차감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선택지는 없습니다. ISA 계좌 중개형 어디서 가입하냐? 증권사에서 가입하셔야 되겠고요. 신탁형은 은행이나 그다음에 증권사 모두 다 활용 가능한데 나는 예금과 그리고 일정 부분은 좀 투자 상품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증권사의 신탁형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온리 예금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ISA 계좌를 은행에서 신탁형으로 개설해 주셔도 아마도 투자 목적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은행에 신탁형을 가입을 했는데 나는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하고 싶어요라고 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의 중개형을 개설한 다음에 네. 그 신탁형에 가입된 은행 거를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제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회사에서 가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 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 굳이 예전에 가입된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전 제도를 통해서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도 있으니까요. ISA 계좌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보고 싶으면 중개형을 선택하면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무조건 다 이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손실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은. 그럼 일임형을 하면은 손실이 일임은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근데 좀 이렇게 그 금융회사의 이제 운용 네. 인력의 약간 좀 이게 능력을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임형 뭐 수익률을 한번 거의 뭐 이렇게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일임형을 선택하시는 분들 거의 다 신탁 아니면 중개형을 대부분 선택하고 계시는 상황들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공격적으로 운용하다가 손실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조심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ISA 계좌용 ETF 원픽 있을까요? 일단 한 개만 투자하게 되면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강조드리는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목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투자 방식과 그다음에 적립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은 대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립하는 형태들은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서 모으는 형태의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또 100%다 위험한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비중은 현금을 조금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뭐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한국형 슈드라고 하는 각각의 종목들의 일정 비중을 조금 나눠서요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형태 적립식 투자로서는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 좀 유행을 쫓는 투자를 하는 분들이 좀 네. 계세요. 예전에 코로나 때 한창 유행했던 메타버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자, 메타버스가 그때는 사실 이러한 이제 뭐 현재도 뭐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비대면은 사라질 것이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시대는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러한 온라인 세상을 만든 게 바로 메타버스 관련된 거였는데 사실 열심히 상승하다가 네. 어느 시점부터는 아주 회복을 못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네. 것들도 항상 불나방처럼 확 오르다가 어느 시점이 또 식게 되면요 또 회복이 또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팔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네. 대부분 못 파세요.
그쵸. 못 푸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주 안전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이러한 국가 지수를 조금 대표하는 이러한 ETF 상품군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드리고요. 자, 그리고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자산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주식과 채권과 금과 달러를 적절히 섞어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다들 안 하세요.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 대부분 왜 안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게 재미가 없나 봐요. 연간 한 뭐 9%막 수익 나는 게 재미가 없대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재밌는 건지. 요즘에 네. 코인? 그렇죠. 핫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변동성을 네. 키우는 형태의 투자들만 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돈을 못 벌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한 켠에는 조금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자산 배분의 형태의 장기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조금 공격적인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흔히 말하는 뭐 게임머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주식 계좌도 뭐 여러 개 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투자하고자 하는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게임머니 계좌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하고 공격적으로 해주셔도 좋겠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운용하거나 내가 자산을 좀 증식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자산 배분의 형태로 목돈 운용하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들은 다 특정 섹터에 대한 투자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 지수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ETF 상품을 매수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ISA로 1억, 2억 같은 큰 돈을 모으려면 약간 투자 기간과 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료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는요. 사실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돈? 많은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이제 아웃풋이 나오니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10년 저축하면 사실 10년 안에 사실 납입 원금 기준으로 1억 원이 만들어지는데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목표를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50만 원 저축할 수 있다,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 150만 원, 2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 범위는 다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항상 뭘 만들어야 되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3%다, 5%다, 7%다, 9%다. 사실 좀 9%는 좀 높은 편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하면 한 5에서 7% 정도의 사이 구간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 안전자산의 한 50%, 뭐 금리는 한 3% 수준, 위험자산에 만약에 S&P 500 연평균 10%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한 5대5로 섞게 되면 약 한 7%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는 처음입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금리형 ETF의 50%, 나머지 50%는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매수하시더라도 장기 투자했을 때 5에서 7%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50만 원으로 자, 연간 5%씩 지속적으로 운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원이 만들어주는 시점은 12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연 7% 기준으로 하면 11년. 사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네. 자, 금액이 갑자기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매월 2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면서 연간 기대 수익률이 5%의 경우는 3.8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확 줄어들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연간 7%를 운용했을 경우에도 3.68년 정도. 자,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빨리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년만 더 있으면 왠지 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네. 예상을 했는데 하필 다음 해에 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금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주실 필요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난 당장 써야 될 돈들은요, 주식시장에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보통 3년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자금들은 그냥 안전하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괜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시장을 만날지는 사실 예측을 하는 거는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쓸 돈들은 안전
안전하게 운용하시고요. 반드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길게 운용할 수 있는 뭐 연금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 증식을 위한 상품군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매월 목표할 수 있는 저축 금액과 일정 부분의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만약 20대하고 40대가 있으면 20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40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20대의 경우는요, 실제로 만나보게 되면요, 네.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투자를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의 몸값을 키우는데 개인에게 투자하는 게 사실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는 50만 원 저축하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네. 어떤 분들은 200만 원 저축하는 게 여유로운 분들도 있을 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과 200만 원은 4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복리로 간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늘어나는 속도는 그 4배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저축 여력이 얼마 없는 뭐 이런 사회초년생 당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저축 금액을 많이 무리해서 늘린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자산을 늘리는 데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투자 금액을 늘리는 형태보다는 나의 몸값을 키우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저축 여력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사실 뭐 사회초년생 20대, 30대의 경우는 어느 정도 목돈이 만들어지면 소비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자금들을 공격적으로 운용했을 때의 장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주식시장이 좋은 거. 자, 근데 반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시장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엄청난 충격에 또 휩싸일 수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써야 될 자금들은요, 반드시 그냥 안전하게 대부분 이게 뭐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네. 반드시 들어갈 돈들이잖아요. 걔를 막 주식시장에 불나방처럼 태워다가 이익이 나면 좋겠으나 손실이 났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뒷수습이 불가능한 형태의 투자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행여나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이익이 나서 그러한 뭐 이렇게 돈의 맛을 좀 본 분들은요, 네. 반드시 한 번은 대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어요. 내가 A 종목을 선택해서 이익이 나서 팔고 B 종목을 선택해서 이익이 나서 팔고 C 종목을 선택해서 이익이 나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약간의 이렇게 자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투자에 난 처음 해봤지만 왠지 이렇게 적성도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한번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반드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좀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축 금액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뭐 지출줄이라는 소리는 사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득을 늘렸을 때 지출도 늘릴 수 있고 저축 금액도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원을 늘리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또 정부에서 ISA 세제 혜택 관련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IS 투자에는 어떠한 또 돌풍을 갖고 올까요? 자, 2024년도부터 자꾸 이제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아무튼 뭐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ISA 계좌에 대한 개정안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최근에 또 뭐가 나왔냐면요, 이제 국내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투자용 ISA 계좌를 만들어내겠다. 다만 이름 자체가 국내 투자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계좌는 세제 혜택은 줄 거지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어디로 제한시켜 놓냐면 국내 주식에 제한시켜 놓은 형태. 따라서 현재 세제 혜택보다 납입 금액도 더 키워주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높여주고 사실상 ISA 계좌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3년 동안은. 근데 이제 국내 투자용 ISA 계좌가 개설되면 이제는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분리과세 처리해준다라고 해서 세금에 노출 안 시켜주게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국내 투자형 ISA 계좌가 신설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대부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짐을 싸서 이제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 있는 네.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상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투자 흐름, 국내 주식의 좀 활성화를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사실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좀 이렇게 회복에 대한 좀 기미가 좀 보여야지 떠나간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국내 주식에 많이 투자한다라고 해서 국내 주식이 상승했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했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외국 자본들이 조금 들어왔었을 네. 때 더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너무 좋기는 한데 다만 조금 이렇게 바라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은 조금 네.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거는 좀 이렇게 어떨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ISA 투자 초보자들이 이제 처음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요, 3년이라고 하는 일단 의무 가입 기간 허들이 네. 하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중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도 인출 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 무의미할 수는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그래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3년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자금을 그냥 운용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ISA 계좌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만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산을 증식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ISA 계좌에 선택하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단기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ISA 계좌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ETF 투자할 때 ISA랑 연금 계좌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자, 일단 ETF를 투자했었을 경우에 뭐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ISA 계좌에서 ETF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해야 되고요. 자, 연금저축도 뭐 은행에서 판매됐던, 뭐 보험회사에서 판매됐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연금저축을 선택해야지 ETF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 운용과 관련돼서는 ISA 계좌 중개형이나 연금저축 펀드나 별다른 차이점들은 없지만, 이 계좌 자체,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세제 혜택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조금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ISA 계좌 중개형에는 납입하는 과정 중에는 아무런 세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는 뭐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뭐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운용 과정에서는 동일합니다. 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 이연은 세금을 언제 뗀다? 지금 안 떼고 나중에 인출한 때 떼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과세 이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 것도 ISA 계좌나 연금저축은 모두 다 동일하다. 다만 인출했었을 때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차이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경우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세금 떼고 분리과세 처리되는 게 주된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일단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과 받지 않는 금액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워질까봐 조금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납입하는 과정에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았다. 걔는 돈을 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걔는 그냥 비과세. 다만 납입 원금에 대한 비과세고요. 자, 그리고 발생되는 이익이나 혹은 납입하는 과정 중에 내가 세제 혜택을 조금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저축에서 인출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낮아집니다. 5.5에서 나이에 따라서는 3.3%로 상당 부분 좀 낮아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연간 뭐 1,500만 원 이런 기준들이 좀 복잡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복잡하답니다. 네.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잘 활용을 좀 못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초과 인출하면 뭐 분리과세되거나 혹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과세되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가지 명확한 건 인출할 때 그래도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러한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ISA 계좌와 연금 계좌는 어떻게 보면 자꾸 붙어 다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ISA 계좌에 3년
3년 있다가 해지를 한 만기 자금을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연금저축으로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6천만 원 납입해서 내가 해지를 했다. 그러면 그 6천만 원을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연금저축으로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야 그러면 돈 있으면 그냥 연금저축에다가 목돈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연금저축에 연간 납입한 돈은 1,8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 아무리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연금저축에는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네. 자, 그리고 ISA 계좌는 올해 안 낸 돈을 다음 연도에 2월에서 납입할 수 있게 해주지만 네. 연금저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올해 못 내면 다음 연도에 그냥 또 납입 한도인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금에 대한 노후 준비가 좀 잘 안 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노후 자산을 최대한 빨리 늘릴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이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세제 혜택에는 좀 다른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들 주세요. ISA 계좌를 먼저 해야 될까요? 네. ETF를 그 연금저축을 먼저 해야 네. 될까요?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 만약에 나는 뭐 좀 목돈을 좀 활용해서 인출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내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뭐 세금 신고를 할 때 환급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을 내고 계신가요? 환급을 받고 그 있습니다. 환급 받으면 보통 연금저축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소득세율이 좀 높아져서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별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그냥 연금저축을 선택해서 장기간 운용하는 게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로 이제 주가가 많이 회복됐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S&P 500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요. 일단 S&P 500 지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제자로 한 5,940포인트 정도 되는데 아마 오늘 조금 더 빠져서 숫자는 좀 낮을 것 같고요. 자, 그래프를 쭉 보시게 되면 움푹 파인 곳이 항상 있습니다. 움푹 파인 곳. 보시게 되면 어떠한 특정 위기에는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졌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격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언제 샀었을 때 가장 큰 돈을 벌을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사실 조금 움푹 파였을 때 열심히 사서 모으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는 내가 떨어지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네. 그림 양상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폭락이 한번 왔었을 때 회복되는 구간들은 대체적으로 짧았습니다만 언제 가장 길었냐면 2022년도쯤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됐던 그 해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사실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다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가장 저렴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지수에 대한 이 가격 데이터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 떨어졌었을 때에 사실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 하락했었을 때 이탈하기보다는요 되려 마음속으로 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금을 이렇게 투입을 하시되, 다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목돈들을 일시에 너무 넣지는 마시고요. 시장 충격이 왔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적립하는 형태로 매수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방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급격히 반등했다라고 해서 다시 또 급격히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다가 갑자기 매수하시게 되면 또 재수 없으면 또 한 2, 3년은 또 이렇게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회복을 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 되려 하락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도 일정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는 형태의 투자들은 괜찮은 투자 방법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위기 끝에는 항상 지나고 나면 그때 살 걸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뭐 오늘 당장 사서 내일 당장 팔아야 되는 투자들보다는 이런 시장 지수들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우상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기업의 뭐 이렇게 뭐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숫자의 단위들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2,600포인트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1,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좀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가격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가격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폭락작은 오히려 기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목적에 맞게 아니면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S&P 500 외에 대안 투자로 연 12% 수익이 가능한 상품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품일까요? 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이제 또 아마 공격적인 댓글이 좀 달릴까봐 네.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만 연간 12%의 수익보다는 분배금 네. 우리가 월배당 ETF들을 일정 부분 활용하게 되면 연간 12%의 수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 12%면 월 기준으로 1%거든요. 그럼 실제로 줄까요, 안 줄까요? 자,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네. 매수할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래요? 네. 근데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그 배당에 대한 형태들은 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자, 배당을 지급받는 그 분배 락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배 락일 날은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배당금만큼의 ETF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S&P 500 커버드 콜 종목 중에 연간 12%의 분배금을 준다라는 것은 월 기준으로는 1%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매월 분배 락일날 1% 정도의 주가 하락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월 얼마씩 빼는 거죠. 1%씩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뭐 이렇게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연간 12%는 빠지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는 형태에서 계속적으로 12%를 뺀다라고 하면 사실 계속적인 우하향하는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 12% 주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분배율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직전 1년 기준으로는 사실 수익이 상당 부분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1% 주는 이러한 월배당 상품들은요 인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목적에서는 적합하지만 나는 성장 중심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2% 배당 준다라는 목적하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약간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의 투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활용해 볼 수는 있지만 주가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들은 현재 한 5개 종목들을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얘네들이 그냥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분배율이 무려 11.2%. 그죠? 1,000만 원 넣으면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한 1억 원 넣었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에 1,000만 원 정도의 네. 배당이 생기게 되는 구조는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스닥 1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종목들 보시게 되면 분배율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연 15%, 연 20%, 그죠? 그다음에 연 12%.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커버드콜 ETF의 분배율이 100%가 넘어가는. 근데 보시면 뭐 코인베이스 아니면 뭐 테슬라 커버드콜 막 이런 종목들이 가격 변동이 크면 네. 프리미엄 이익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배금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커버드콜 종목들 가지고 실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딱 명확합니다. 1년 동안에 만약에 분배율이 100% 넘어가게 되면 사실 내가 투자한 원금은 다 배당으로 받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보너스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좀 괜찮죠. 네.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연간 15%의 배당을 줘요. 그러면 네. 한 7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마 내가 투자한 원금은 다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회수는 하겠죠. 배당금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받는 분배금은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름 나쁘지는 않은 이론이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S&P 500 성장으로 계속 투자하는 거랑 S&P 500의 커버드콜은 사실 비교 대상으로 두기에는 좀 적합하지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그냥 S&P 500을 투자하면서 내가 연간 12% 빼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을 투자해서 12%를 받는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비슷한 형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매월 1%씩 매도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많은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상품을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AI 테크 관련돼서도 세 종목 정도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설명들은 자료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빅테크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뭐 분배율 자체가 15%, 12% 이상 주는 상품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S&P 500 커버드콜 혼합 종목들도 연간 뭐 13.5, 10% 이렇게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12%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현금 흐름을 내가 매도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준다. 다만 위험성은 바로 이겁니다. 지속적인 성장은 제한된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은 자금들을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락과 동시에 인출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두 배라고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네. 손실 폭이 더 커질 수는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상당 부분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르고 떨어져 주는 종목들은 괜찮을 수는 있는데 한번 떨어졌다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기초 자산들은 사실상 좀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너무 큰 목표 분배율 기준으로 이렇게 상품군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잡아도 한 8%, 조금 더 욕심내면 한 10% 내외로 잡아야지 연간 12%는 사실상 연간 12% 매년 오르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출을 그만큼 한다라는 건 그만큼의 성장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더라도 자 1억 원을 가지고 자, 20개 종목을 몽땅 다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목표 분배율 수준이 무려 12.53%,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은 1,253만 원, 상당히 높죠. 네. 자,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커버드 콜을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이제 분석하고 네.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그 이유는요. 자, 은행에서 연금 개시해서 받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네. 보험회사에서 그냥 연금 개시해서 받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 상품들이 시뮬레이션 돌려서 계산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면서도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생활유로 연금 인출하시는 분들이 커버드 콜을 정말 많이들 활용하고 인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인출하실 때는 조금 분배율 수준을 낮춘 형태에서 그리고 일부는 성장, 일부는 현금을 혼합해서 인출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12%의 숫자에 혹해서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반드시 투자 목적에 맞는 형태의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참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그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뭐 기준점 자체를 우리가 목표 분배율로 잡습니다. 옛날에는 뭐 12% 확정인 이런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종목 이름에 10%, 12% 네. 프리미엄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얘를 매수하면 10% 무언가 이익이 네. 생기는 거야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목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목표. 자, 따라서 목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얘를 매수했을 때 연간 6%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매수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연간 6%를 안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투자를 최초에 계획 세웠을 때의 그 환경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투자 계획 세운 것과 다른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종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는 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되 1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분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해당 종목의 배당 정책은 바뀌지 않았는지, 혹은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슈는 없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연 단위로는 최소한 내가 만들어낸 그 종목들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의 재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따라서 뭐 별다른 큰 리스크는 없을 수는 있는데 뭐 가격이 떨어질 목적보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월배당 ETF 혹은 뭐 이렇게 초고배당 상품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반드시 1년 중에 한 번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에 아직까지도 부합한지 여부 등은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합니다. 대부분 그냥 이렇게 그쵸. 매수하고 단순하게 보유하는 형태 이런 투자들만 하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은 필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정책이 1년마다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월배당의 개념은 사실 얘네의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뭐 기업에서 주는 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권 투자에서 발생되는 이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커버드 콜에서 발생되는 프리미엄일 수도 네. 있거든요. 자, 근데 걔네들은 사실상 지급되는 시기가 좀 달라요. 네. 뭐 이렇게 주식 배당의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주는 회사들도 있고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모아서 자산 운용사에서 사실 매월 지급해 주는 형태거든요. 따라서 운용하는 형태에서 일정 부분 만약에 정상적으로 배당이 쭉 나오다가 어느 해에 배당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왜 그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자산 운용사의 리스크인지 아니면 거기에 편입되어져 있는 금융상품의 리스크인지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매월 꾸준히 월급 받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월급을 적게 줘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억울하죠. 분노가 막 일어나겠죠. 배당도 동일합니다. 내가 꾸준히 한 100만 원씩 배당 받다가 갑자기 다음 날 60만 원이 들어와요. 다음 달.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 그쵸. 확인은 반드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또 배당금이 줄어들어서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를 조금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들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는 중요합니다. 모든 뭐 성장 중심이든 아니면 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던 간에 항상 내가 투자했던 계획과 어떠한 그 일정 부분 좀 이벤트들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점검은 필요하다라는 점들 꼭 기억하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ETF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또 제 걸 얘기하면 또 다들 또 사실까봐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원초적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금융계좌의 운용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뭐 ISA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좀 공격적인 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기 안에는 뭐 레버리지 종목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ISA 계좌에는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S&P 500도 있고요, 나스닥도 있고, 나스닥 레버리지도 있고요. 사실 뭐 슈드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로 혼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을 제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각각 목적에 따라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 자산 배분형 형태로 아까 잠깐 보여드린 뭐 올웨더 사계절 포트폴리오. 그래서 금이랑 달러랑 채권이랑 그 다음에 대체 투자. 그 이제 통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혼합해서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계속 배당받으면서 뭐 재투자하는 형태의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RP 계좌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IRP 계좌는 맡겼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면 일임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사실 IRP 계좌의 일임이 허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달부터 이제 네. 일임이 허용이 돼서 사실 일임을 맡길 수 있는 금액이 크면 좋겠지만 연간 900만 원까지밖에 일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일임 상품이 나와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연금 운영을 직접적으로 잘 하면 좋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고요. 물론 뭐 저는 여기에 운영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IRP 계좌 하나 정도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한번 맡겨서 운용하는 것도 조금 괜찮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각각의 계좌별로 운용하는 스타일을 달리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각각의 계좌마다 운용하는 스타일을 조금 달리 가져가면서 운용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새 계속 자동 매수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도 자동 매수되고요. ISA 계좌도 자동 매수가 되고 IRP 계좌는 좀 제한적으로 되는 금융회사와 되지 않는 금융회사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도 사실 소수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 꾸준히 사는 형태의 투자들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뭐 ISA 계좌나 연금저축 뭐 사서 모으는 형태의 내가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적립한다라고 한다면 자동 매수 걸어놓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뭐 운용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뭐 그 금융 상품마다 좀 이렇게 운용 스타일을 달리 가져가는 형태의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뭐 시장의 대표 지수들만 대부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많이 이제 실험 정신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자산 배분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결국 결론은 그냥 국가를 대표하는 시장 지수가 그나마 투자하는 데는 제일 안정적이었다. 자, 그리고 금이랑 달러를 혼합해 놓는 이러한 자산 배분의 형태의 투자.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리밸런싱을 꾸준히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은 항상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꼭 리밸런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그 세 가지 계좌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계좌가 뭘까요? 수익률이요? 수익률은 사실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 보통 뭐 연 단위로 근래 따져 지금 뭐 찍혀 있는 게 한 20-30% 찍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중심은 사실 거의 이제 남들한테는 권하지 않는 약간의 좀 이렇게 위험한 투자 방법들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률이 한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질 땐 또 화끈하게 떨어졌다가 또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오르고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제가 투자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한쪽의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내 멋대로 투자하는 이러한 계좌들이 조금 나눠져 있어서 사실 뭐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나 월배당은 같이 이제 시장을 한번 이제 흐름을 또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소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익이 날 땐 또 많이 나고 손실이 날 때는 또 손실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의 투자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고배당 ETF vs 고성장 ETF 지금 시점에서는 둘 중 뭐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자, 일단은 뭐 고배당 고성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둘 다 섞으면 어떨까라는 정답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섞는 게 가장 괜찮습니다. 왜 섞는 게 괜찮으냐면 자, 우리가 고성장의 이제 ETF들은 뭐 성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얘네들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종목을 선택했고 얘가 성장 중심인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에서는 이익이 좋겠지만 하락하는 장에서는 손실폭이 큽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재원이 이미 마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다시 추가 매수해서 저가 매수의 형태로 장기간 끌고 가는 형태는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자, 고배당 상품과 같이 성장이 혼합됐을 때 장점은 지급받는 배당금 가지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자금들을 또 확보해주는 좀 그런 기능들을 좀 해주기 때문에 고성장과 고배당을 일정 부분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조금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고배당으로 100% 운용했을 때가 가장 성과가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 시장의 폭락을 만날 수도 있다. 뭐 S&P 500의 경우는 가장 많이 떨어진 최악의 해에는 무려 마이너스 39%가 1년 동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 S&P 500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으나 얘도 최악의 경우는 뭐 마이너스 30% 이상의 손실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 또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없거나 아니면 좀 너무 많은 자금들이 이제 손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패닉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한 변동성들을 조금 고려했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현금, 그리고 일정 부분은 성장, 일정 부분은 배당을 적절히 섞어서 매월 지급받는 분배금 가지고 재투자하시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뭐 리스크를 해지할 목적으로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시장 충격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들로 활용을 좀 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사실 자산 배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종목이 오를 줄 알면 사실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이 오르거나 내가 시장의 매매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선에서 자산 배분하고 장기적으로 리밸런싱하면서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33.3%로 이렇게 각각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뒀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목표 기대 수익률을 중심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자산 배분상의 목표 기대 수익률 기점으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비중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배당 쪽으로 좀 중심을 두겠다라고 한다면 목표 분배율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P 500도 배당을 줍니다. 연간 한 1점 몇 퍼센트 조금 낮게 줘서 그렇지 배당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배당률을 합쳐서 내가 배당 중심의 운영을 조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장 중심에서의 기대 수익률 대비 자산 배분에 대한 비중과 그리고 배당 중심에서의 목표 기대익률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자산 배분 형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성장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맞는 것 같아 대한 투자 성향들을 조금 더 잘 파악하신 다음에 각각의 기준점에 맞춰서 자산 배분에 대한 비중을 만드는 게 괜찮은 또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글로벌 ETF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일단 할 말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네. 자, 유행 쫓는 투자들이 사실 정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는 뭐 특정 섹터들을 한 번쯤은 매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기분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렇죠. 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기쁨을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보다는 그때 빠져나왔어야 되는데라는 약간 좀 후회 섞인 이러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유행 쫓는 투자보다는요, 그래도 조금 계속 정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일부 좀 이렇게 성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섹터보다는 시장 중심의 그런 종목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내가 그렇더라도 특정 섹터에 조금 유행을 쫓는 투자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너무 많은 비중을 편입해서 운용하기보다는요, 그래도 좀 적정선에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이렇게 비중을 반영해서 일단 매수는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목표가 도달되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다들 안 파십니다. 그렇죠. 못 팔죠. 네네네. 그래서 목표 기대 수익률을 조금 설정해 두신 다음에 네. 섹터나 유행을 쫓는 투자들은 조금 좀 빠져나오는 형태의 투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판단하는 네.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익을 실현하는 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좀 나는 좀 잘 못 파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분들한테는 그냥 시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겠고요. 나는 그냥 정확하게 칼같이 나의 목표 수익률이 도달되게 되면 매도 버튼을 잘 누르시는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섹터 투자를 하시되 목표 수익률이 도달되면 그때는 후회 없이 팔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형태의 투자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통 설정해 놓나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네. 한데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내 전체 계좌에 혹은 특정 종목의 기대 수익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면 나는 만족할 것인가.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파는 그래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생각으로 뭐 아까 IS 계좌에 뭐 레버리지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네. 걔네들은 한 10% 정도 도달되면 진짜요? 팔아버려요 그냥. 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정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10% 도달되면 또 팝니다. 그런 행위만 반복하더라도 사실 잃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뭐 투자 나름 이렇게 방법인데 네. 그 약간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투자들은요, 최초 투자의 금액을 좀 정해두세요. 나는 뭐 이렇게 최초 투자는 뭐 몇백만 원을 매수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매일 삽니다. 매일 사서 목표 수익률 도달되면 팔고 막 이런 형태의 투자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단타 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단타를 좀 많이 쳤어서 약간 그런 습성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렇게는 투자는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하나의 종목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종목으로 보아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투자를 하고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네. 갑자기 주식 투자를 왜 하기로 했었을까?
물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모든 기대 수익률의 기준은 연단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연간 한 10%면 되는데 사실 운이 좋으면 한 달에 10%도 벌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운이 좋아서 한 달에 10%의 이익을 취했어요. 자, 그럼 목표는 도달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11개월 동안에 투자를 쉬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시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또 손실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투자는 목표를 정해놓고 팔아놓고 안전하게 두었다가 뭐 다시 재투자하는 게 사실 효율성은 많이 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운 기준 하에서는 투자를 조금 이렇게 계획하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 기대 수익률이 도달되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가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10%를 설정했는데 어느 해 9%만 딱 터치하고 갑자기 마이너스 3, 40%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기대 수익률은 낮게 책정해 주시고 일정 부분 이익이 생기게 되면 팔았다가 또 다시 사는 그러한 형태의 재투자들도 조금 지루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뭐 이렇게 그 기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소액으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산 배분도 해보시고요, 공격적인 투자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게 됩니다. 그 투자 스타일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들을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 덕분에 시청자분들도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원군의 연금 수업 채널 꼭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 조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한번 뭐 불러 주시게 되면 또 채널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지식적인 정보들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콘텐츠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